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단원까지만 조금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을 조금만 더 더한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까지가 세계 지리의 내용을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거의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기보다는 문제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걸 계속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도 같은데 세계 지리는 자기가 성실하기만 하면 그리고 문제를 무턱대고 풀려고 덤비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수능에서 2등급은 거의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바꿔 말하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답만 찾으려고 덤비는 학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 영상은 보는 학생도 있고 아마 안 보는 학생도 있겠지만 등교 계약을 한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계속 약한 부분 확인하면서 채워 나가면서 나중에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래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려면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외울 부분이 조금은 또 있어요. 약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약간 싫어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 각 국가의 특징들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에너지 단원 이것도 앞에서 공부한 뭐 식량 자원이나 아니면 인구랑 뭐 비슷하게 기본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렇게 자료를 좀 어렵게 제시를 해요. 그것만 조심하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다.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에너지 자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이 있는데 한국 지리에서는 이걸 조금은 알아야 되지만 세계 지리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원 단원이니까 그냥 집어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한꺼번에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유한성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다음 편재성은 자원이 골고루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우리가 편이라는 말 편견할 때 편이에요. 치우쳐 있다는 뜻이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은데 땅덩이는 상대적으로 좁고 그다음에 자원 매장량은 적은 편이죠. 우리한테는 조금 가슴이 아픈 자원의 특성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변성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경제 환경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문화적 조건 등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가 또는 가치가 달라진다. 자,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우라늄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라늄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돌덩이였어요. 돌멩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지만 우리 핵 분열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가 핵폭탄도 만들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시켜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라늄은 옛날에는 그냥 자연이었지만 지금은 자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도 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를 들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뭐 이익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특히 2011년도에 일본에서 큰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독일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을 아예 멈추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라늄을 이용한 핵 분열 원자력 발전은 거의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원자 폭탄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이걸 완전히 멈추기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또는 우리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 자, 우리한테 돼지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인데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돼지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뭐 종교에 따라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뭐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의미와 특징. 자, 우리가 자원 가운데 에너지를 내는 거,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 그걸 에너지 자원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한자로는 동력 자원이라고도 그러는데 이제 이건 사실은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말이고요. 그냥 에너지 자원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봤더니 자, 우리가 그냥 에너지라고 부르면 좋을 것을 세계의 1차 에너지 자원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차라는 말을 지금 쓰는 거죠. 자, 우리가 1차라는 말은 보통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 또는 거의 가공을 하지 않은 그럴 때 1차라는 말을 써요. 그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1차 산업 할 때 그 1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2차 에너지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연에서 그대로 얻은 걸 이용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석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얘가 고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먼지도 많이 나고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석탄을 화력 발전소에서 전력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는 전력을 주로 이용해요. 그럴 경우 전력은 자연에서 곧바로 얻은 게 아니라 인간이 1차 에너지를 가공한 거죠. 그런 걸 2차 에너지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이제 1차 에너지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에너지란 말은 잘 안 쓰고요. 보통은 그냥 전력이라고 불러요. 전력. 2차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게 전력이거든요. 그 전력은 1차 에너지 가운데 일부를 바꾼 거죠. 뒤에 가면 전력이라는 말도 나올 건데 일단 이해는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 시점에서는 종전에 쓰던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얼마 안 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5%도 안 돼요. 대부분 화석 에너지나 수력이나 원자력, 종전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자, 세계 1차 에너지 자원별 소비량. 자,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두세요. 자,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좀 지나면 워낙 많은 문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석유. 그 다음 두 번째는 석탄. 자, 세 번째는 천연가스. 여기까지는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수력이고 다섯 번째가 원자력이에요. 다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순서 외워두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우리 한국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아니 선생님 한국지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전 세계에 이렇게 통계를 낸 거랑 우리나라랑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원자력이 4위고 수력이 5위였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약간 특별한 구석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원자력보다 수력이 훨씬 많다. 비중이 높다.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이동 특성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화석 에너지는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일단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적게 소비해야 나머지를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많은 지역으로 국제 이동이 활발함.
그냥 뻔한 얘기를 이렇게 글로 적어 놓은 거죠. 자, 이건 뒤에 계속 표가 나올 거거든요. 통계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나라별로 뭐 대륙별로 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조금만 꼼꼼하게 볼게요.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 자, 첫 번째 보이는 건 자, 이제 10년 단위로 끊긴 했는데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과거 자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현재 시점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7년. 자, 현재 2018년 통계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먼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석유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석유가 제일 많은 건 분명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건 석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연가스. 자연에서 얻는 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하고 수력하고 봤더니 수력이 더 많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원자력.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요만큼 정도 되는데 자, 우리가 종전에 우리가 쓰던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종전 에너지가 요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가지고 나머지가 요만큼 차이가 극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개발해야 돼요. 됐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잠깐만 볼게요. 자, 이제 주요 국가의 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쓰는 화석 에너지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중국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죠. 그렇죠? 그럼 일단 중국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 자, 중국이 무려 이제 10년도 넘었네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좀 체크해 두세요. 우리 중국은 어지간하면 1등이죠.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봤더니 얘가 뭔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거지 미국에서 쓰는 에너지 자체는 증가했어요. 자, 미국도 열심히 증가하긴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나 일본도 이제 비중이 줄어든 거지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증가했고요. 인도도 이제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얘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네요. 됐죠? 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세계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이다. 자,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하고 그다음 에너지 소비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에너지들을 주로 쓰느냐 그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제 음영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주로 선진국에서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경제 수준이라고 한다면 1인당 비슷한 소득이라고 한다면 저위도에 있는 나라보다는 고위도에 있는 나라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난방 에너지가 꽤 많거든요. 일단 뭐 전체적인 양상인데 이건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비교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이건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일단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그 다음 뭐 수력 큰 특징들부터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칸이 아마 좀 부족할 건데 여러분들 저 위쪽에 여백에다 필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일단 좀 작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유난히 석유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남아시아 국가들. 서남아시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뭐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많이 생산하니까 석유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석유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수송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특히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석유는 일정 이상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가장 고르게 쓰는 에너지가 바로 석유다. 이것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별다른 특징이 없다. 그런 나라들은 나라 안에서 1위가 보통은 석유예요. 됐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석유랑 같은 곳에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유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천연가스의 비중이 대체로 높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석유랑 천연가스랑 나오는 비중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석유랑 천연가스가 모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석유가 천연가스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난방 에너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천연가스를 이용하고요. 석유는 최대한 아껴서 수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나라들 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세 나라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카타르. 자, 카타르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위치 한번 설명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동쪽에 붙어 있는, 여기가 페르시아만인데 여기에 있는 되게 조그마한 나라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는 석유랑 천연가스가 둘 다 많이 나오지만 천연가스는 자기 나라에서 최대한 많이 소비하고 그럼에도 남아서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 석유는 최대한 아껴서 수출을 많이 해요. 러시아 땅덩이가 넓은 만큼 자원이 풍부하죠. 자, 그 다음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유난히 높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석탄 살펴보면은요. 자, 석탄은 모든 화석 에너지 가운데 값이 제일 싸요.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고체니까 이용하기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 대기 오염물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석유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되도록이면 석탄을 잘 안 쓰려고 그러고요. 돈도 돈이지만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석탄을 많이 쓴다. 경제가 아직 많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탄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인도예요. 그 외에 개발도상국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대체로 석탄의 비중이 높다. 그렇게 체크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원자력. 자, 원자력은 우리가 이제 원자폭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미국이 양만 따지면 세계 1등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 나라가 독보적으로 세계 1등이에요. 프랑스.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만 프랑스 말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특별한 거죠.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력 볼게요. 수력. 자, 수력은 앞에서 또 이미 공부를 거의 다 했어요. 자, 물이 풍부할수록 그 다음에 높은 데서 아래로 물을 이게 떨어뜨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데, 자, 일단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물론 중국 내에서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양만 따지면 중국이 1등이다. 땅덩이가 워낙 넓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양쯔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댐도 되게 많거든요.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도 중국에 있고, 그래서 중국이 양만 따지면 1등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브라질도 수력 발전을 많이 해요. 브라질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유량이 제일 풍부한 아마존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브라질 일단 양이 많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르웨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노르웨이. 자, 노르웨이는 우리가 피오르 해안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설명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빙하의 영향을 받아서 낙차가 큰 곳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길긴 한데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0만 명 정도인데 피오르가 많아서 수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해. 그래서 여기 노르웨이는 자기 나라에서 쓰는 에너지를 거의 수력으로 충당하고요.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근처 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나오거든요.
천연가스는 거의 다 수출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여기는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도 여러분들 피오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빙하가 일부 지역에 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도 지역 내에서 수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일단 크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별로. 자,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이죠. 자, 미국은 석유가 1등, 천연가스가 만만치 않게 2등이죠. 그다음 석탄은 3등이긴 한데 갈수록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에요. 자, 특히 미국은 여러분들 셰일가스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셰일가스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좀 안타깝지만 이게 세계 정세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2010년대에 이게 전 세계 이슈 중에 탑3 안에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셰일가스거든요. 에너지에 있어서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셰일가스가 대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고요. 반대로 석탄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는 중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은 빼놓을 수 없죠. 자, 일단 에너지 사용량 전체를 봤더니 미국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 1등이 중국은 독보적으로 석탄이죠.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안에만 보면은 석유랑 천연가스랑 무엇을 더 많이 쓸까? 당연히 석유를 더 많이 써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도 자동차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석유는 일정 이상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중국은 굉장히 자주 제시를 하는데 중국 내에서 독보적인 1등은 석탄, 2등은 꽤 큰 차이로 석유, 그 다음에 3등은 천연가스가 어떤 거죠? 천연가스가 이 새카만색이죠.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훨씬 적더라.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은 수력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중국 내에서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워낙 에너지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1등이에요. 독보적인 1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도는 중국이랑 거의 같아요. 경제가 막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당연히 석유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건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자, 러시아는 절반 이상이 천연가스죠. 아까 했던 얘기예요.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모두 많이 나오는데 자기 나라의 난방 에너지 같은 건 되도록이면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석유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해두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심이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란 같은 나라도 여기도 사실 석유랑 천연가스랑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 미국이랑 갈등 관계에 있어서 여기 좀 애매한 구석에 있긴 해요. 하지만 이란도 대표적으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은 나라, 그 다음에 여기엔 없지만 여기 붙어있는 조그만한 나라 카타르도 천연가스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됐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나라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에서 석유의 비중이 천연가스보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둘 다 나오지만 압도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그런 나라들은 석유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브라질 봤더니 자, 수력의 비중이 높죠. 하지만 양만 따지면 중국보다 적어요. 아마존 강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노르웨이는 나오면 무조건 수력이에요. 수력이 거의 100%.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슬란드는 수력 발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상대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른 에너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지각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지열 발전 많이 하겠죠. 체크해 두시면 돼요. 물론 그 나라 안에서만 따지면 수력이 지열보다 한 3배쯤 되는데 어쨌든
적어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온대 기후 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자, 유럽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풍력 발전의 비중이 높다. 바다에서 1년 내내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니까. 그렇죠. 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인구 규모가 크면 에너지 소비량 많을 것이고요. 잘 사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을 거고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개발수상국은 석탄의 비중이 높을 거고 어느 나라든 석유는 일정 이상 쓸 수밖에 없다. 자동차 굴러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각 에너지 자원의 특징과 그다음에 국제 이동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석탄은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할게요. 석탄은 산업용으로 되게 많이 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용도도 정해져 있거든요. 통계에서. 그래서 산업용이 있고요. 가정 상업용이 있고 그다음 뭐 수송용이 있고 뭐 뒤에 가면 나와요. 그 중에 석탄은 산업용으로 거의 대부분 쓰인다. 자, 산업이라 그런다면 제철소, 철을 녹이는데 재련하는데 그다음 화력 발전용으로 쓰이는데 그 양은 화력 발전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에너지를 쓸 때. 그다음 이 석탄은 산업혁명기에 우리가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기에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이었었죠. 물론 이제 증기기관. 자,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상용화.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된 시기, 상용화 시기가 제일 이르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장 및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신기조산대, 고기조산대 공부했을 때 석탄은 고기조산대 주변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은 고생대에 이렇게 석탄기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오래된 지층에서 나온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고기 습곡 산맥이 미국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됐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제 이동을 보면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 편재성이 가장 작다. 그나마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 자,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는 국제 이동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 이동량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하나만 더 추가해 줄게요. 석탄과 관련된 국제 기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를 들면 석유는 오펙 있죠. 석유 수출국 기구. 그다음 천연가스는 가스 수출국 포럼이라 그래서 국제 기구가 있어요. 특정 나라에서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몇몇 나라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 생산량도 조절할 수 있고 뭐 국제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탄은 워낙 많은 나라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제 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이것도 옛날에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주 물어봤던.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수출국가, 주요 수입 국가는 밑에 있는 표 보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생산, 소비, 뭐 순수출량, 뭐 순수입량 비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산이에요. 생산. 일단 많이 생산해야 수출을 하든 소비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량이 많은 국가에서 자기가 적게 소비하면, 쉽게 말하면 인구가 적으면 나머지를 수출하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먼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길 바탕으로 나머지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특징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생산 비중에서 1등은 정말 독보적으로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분의 1 정도예요.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경제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의 3분의 1 정도니까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석탄 마구마구 캐서 쓰는 거예요. 석유를 수입해서 쓰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됐죠? 그리고 중국은 그 매장량 비중에 비해서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어쨌든 계속 써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볼 나라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가 세계 대지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고기스콕 산맥이 있죠. 그러니까 석탄이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신기 조산대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순상지가 있긴 한데 순상지는 철광석이라서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6.6%긴 하지만 석탄을 많이 생산한다. 그런데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라 그랬죠. 이거 대부분을 수출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소비 비중을 봤더니 자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죠. 재밌는 거. 전 세계의 44.7%를 생산하는데 소비는 50%쯤 되죠.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중국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소비는 더 많이 한다. 그다음 우리 인도 같은 나라도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외울 건 아니지만 제철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석탄으로 발전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이 무시 못하죠. 됐죠? 자, 그다음에 순수출량 비중은 자 이걸 뭐 순서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두 나라가 독보적이죠. 그래서 뭐 탑2 또는 빅2로 해가지고 그냥 두 나라를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순서를 봤더니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인데 30.6%, 30.0%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가 1등이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1등이거든요. 이거 순서 외우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두 나라가 독보적으로 1등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오스트레일리아가 탑2에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고기스콕 산맥. 세계 대지형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순수입량 비중은 자 이거 수입량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이건 단순 암기에 가깝거든요. 자, 물론 유추할 수는 있어요.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는 많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마구마구 쓸 텐데 가난하니까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뭐 정말 100% 연관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은 석탄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수입량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지겨워. 뭐 새로운 거 없을까? 그러면 이거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출량 비중 정리하신 다음에 이것까지도 여유가 되면 정말 여유가 되면 정리하시고요. 실제로는 정리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은 이제 세계 지리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런 지식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이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정답을 찾는 전문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수능 평가원 또는 교육청 문제들 최근 뭐 7년, 8년 동안 한두 문제 틀렸을까? 왜냐면 선생님은 절박하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그냥 쓱쓱 풀 수밖에 없어서 가끔 실수를 하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이걸 정리한 적이 없어요. 이걸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나중에 심심하면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석유 볼게요. 석유. 자, 석유는 석탄보다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자, 내연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연소가 어떤 기관의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전기기관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엔진이라고 하는 바깥쪽에서 석탄을 이용해서 막 물을 끓여요. 그 수증기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 바깥쪽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데 비해서 내연기관은 그 안에서 연소가 일어난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고요. 자동차. 그래서 소비량이 급증했는데 석탄보다는 나중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보다는 더 먼저 상용화가 된 거예요. 뒤에서 다룰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석유 내에서도 수송용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 다른 화석 에너지랑 비교할 때도 석유가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독보적으로 높아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자동차들 당연히 우리가 석유로 가잖아요. 학생들 중에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시내버스 있잖아요. LNG 버스라고 써 있기도 하고 또는 뭐 CNG 도시가스 버스라고 써 있기도 하는데
분명히 버스에서 이용하잖아요. 이용하긴 하는데요. 버스밖에 이용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 천연가스 버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에서 일부 이제 시내버스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거지 대부분은 석유예요. 그다음 전기자동차 이제 막 보급이 되는 거지 그 비중은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수송용 하면은 무조건 석유고요. 석유하면 수송용이 절대적이다. 기억해 두세요.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등이다. 1등이다. 자, 그다음에 서남아시아에서 수출량 비중이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남아시아 지역이 사실 이 석유 때문에 정세가 되게 불안해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석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심지어는 전쟁도 막 일으키고 그래요. 석유 때문에. 그래서 석유는 국제 가격 변동 폭이 굉장히 큰 편이다. 큰 편이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가 202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오늘이 5월 18일인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활동이 이렇게 뜸해지고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석유 가격이 얼마 전에 굉장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은 아니고 선물 가격이라 그러는데 뭐 궁금한 사람은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석유의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참고로 이제 석유는 이게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땅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그 압력 때문에 계속 솟아나거든요. 뭐 그거랑 아무튼 뭐 러시아랑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랑 뭐 경쟁이 붙고 해가지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선생님 인생에서 석유 가격이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 볼 줄은 몰랐거든요. 포인트는 어쨌든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큰 게 석유다. 석유다.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장 및 분포는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포인트는 신기조산대 주변에 있다. 적어줄게요. 신기조산대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지층 중에서는 신생대가 제3기, 제4기로 구분되는데 3기층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사 구조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이걸 단답형으로 내시는 선생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고 너무 지구과학스러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자, 주로 매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매장량의 약 절반 정도가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뭐 아랍에미리트, 그 나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만이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지도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체크해 줄게요. 그 다음에 국제이동은 지역적인 편집성이 굉장히 커서 절반 정도가 서남아시아에 있고 나머지 석유도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제이동량이 많다고 돼 있는데요. 가장 많음이라고 일단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의 비중이 유난히 높고요. 그래서 서남아시아만 놓고 따지면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더 비중이 높아요. 서남아시아는 대체로 석유 중심 지역이에요. 생산량이나 아니면 그 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근데 예외가 있었죠. 아까 카타르하고 이란은 천연가스의 비중이 더 높다.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석유 생산 국가의 수출 비중이 높다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오펙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서로 이제 힘을 모으려고 만든 국제기구 이야기했었죠. 석탄은 국제기구가 없지만 석유랑 천연가스는 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다시 그래프를 보고서 특징 잡아줄게요. 자, 생산 비중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13%, 12.6% 거기죠. 그래서 석유는 빅3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거 순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차이가 얼마 안 되는 만큼 해마다 달라지기도 해요. 심지어 물론 최근에는 미국이 셰일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면서 석유도
지금까지는 좀 아껴가면서 이렇게 채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석유도 마구마구 뽑아내는 중이라서 미국이 점점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작년 자료, 재작년 자료 보면은 이 세 나라가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빅3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천연가스는 빅2예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은 이라크, 이란,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비중을 봤더니 미국은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지만 소비 비중이 더 높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하는 걸 거의 소비할 테니까 미국은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미국은 석유를 수출을 지금은 하지 못하겠죠. 대신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소비량은 여기 3.8%밖에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수출할 거고요. 러시아도 비슷해요. 러시아도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소비는 별로 안 하죠. 러시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천연가스를 소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여기 수출량 비중을 보면 1등, 2등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은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석탄을 많이 이용한다지만 자동차는 결국 석유로 가야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출하는 나라들을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1등, 러시아 2등, 그 다음 이라크도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생산하는 거 거의 대부분을 지금 수출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랍에미리트, 이란 전부 다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입량은 역시 이것도 외울 필요 없고 굳이 안 봐도 되는 자료예요. 자, 중국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고 있고요. 미국도 방금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수입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수송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얼마 안 되고요. 역시 우리나라가 좀 특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 화학 공업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원유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물질을 뽑아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석유 화학 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입량 탑5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사 구조 설명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층 구조 나오잖아요. 사실 지구과학 내용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맞냐 틀리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층 향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다. 맞냐 틀리냐 그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그냥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뿐이니까 그냥 우리도 이런 거구나 대충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퇴저감에서 당연히 화석 에너지는 나오는데 퇴저감이 이렇게 나란하게 쌓여 있는 곳에서는 전통적인 석유와 천연가스는 잘 안 나와요. 얘가 힘을 받아서 지층이 이렇게 휘어 있는 곳에서 얘가 매장이 되는데 고이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고이게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지금 지층이 위로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무거운 액체인 석유가 아래쪽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고요. 그 위쪽으로 기체 성분인 천연가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윗부분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석유랑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나온다. 단 지역마다 비중은 좀 다를 수 있죠. 과거에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좀 달라서 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석유가 유난히 많을 수도 있고요. 어디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가 많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는 산업용 및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가정용으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로 이제 대도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난방 뭘로 해요? 난방? 도시가스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연가스하고 도시가스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는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화학 물질을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성분은 거의 같아요. 천연가스나 도시가스나.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되게 많이 쓰잖아요. 난방용으로.
그래서 주로 천연가스는 가정용에서도 많이 쓴다. 석유랑 석탄은 가정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가정용으로 쓰는 게 비중이 꽤 많다. 무조건 천연가스예요. 됐죠? 그다음 우리 산업용은 화력 발전소를 주로 말하는 건데, 자 이제 과거에는 석탄을 많이 이용했다면 화력 발전소에서 갈수록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중이에요. 자 이유는 여기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가정용은 주로 난방으로 이용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연가스는 과거에는 기체다 보니까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이용을 못했었어요. 실제로 그냥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거나 아니면 불로 태우거나. 하지만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운반과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소비량이 급증한다. 천연가스가 석유나 석탄보다 증가율은 더 높아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냉동 액화 기술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체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액체로 바뀌잖아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바뀌게 되는 거고, 천연가스는 무려 얘가 영하 162도까지 낮추면, 물론 이제 압력을 더 가해가지고 이 꼭 영하 162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하 162도로 낮추게 되면 얘가 액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로 만들고 나면 운반할 수는 있는데, 이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영하 162도까지 낮추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유랑 천연가스랑 같은 곳에 매장되어 있지만 석유는 비교적 일찍 이용하기 시작한 거고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늦게 상용화된 게 천연가스예요.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석탄, 석유에 비해 연소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가장 깨끗한 에너지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는 중이고 최근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고 대기 오염 물질이 적다는 거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럼 뭐가 제일 많냐? 석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석유고 천연가스는 제일 적더라. 됐죠?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심화학습 또는 뭔가 깊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단어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천연가스의 배신. 배신. 자, 무슨 뜻이냐면 천연가스가 당연히 이게 완전히 연소가 되고 제대로 이용하면 대기 오염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천연가스의 주 성분은 메탄이거든요. 메탄. 그런데 이제 발전소나 아니면 가정에서 이용할 때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채굴해 가지고 뭐 수송하고 보관하는 경우 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이렇게 누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체 생산량 중에 뭐 한 5% 정도는 이렇게 유출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구 온난화에 되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자, 우리가 보통 온실가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가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지구 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도 많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사해서 발표를 하든 뭐 심화 연구를 하든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매장량을 봤더니, 분포를 봤더니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다. 자, 이제 뒤에서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줄 거예요. 뭘 비교할 거냐면 석유랑 천연가스가 같은 곳에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 국가, 수출 국가가 비슷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면 이게 전체적인 큰 덩어리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을 외워두시면 좀 명확하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 좀 이따가 정확하게 알려줄 거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국제 이동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육상 구간에서는 파이프라인으로, 그 다음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주로 천연가스 운반선 LNG선으로 이용한다. 자, 여러분들 LNG 수송선, 천연가스 수송선은 온도를 되게 많이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데 굉장히 그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LNG 수송선을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원래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 죽어갔었거든요.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그런데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갑자기 막 살아나는 중이에요. 바로 LNG 수송선 때문에. 자, 이것도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수출국하고 그 다음에 주요 수입국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체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주요 수출 국가를 봤더니 노르웨이가 있는 게 되게 독특하죠. 노르웨이 이야기해 줄게요. 그다음 카타르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 두 나라가 있다는 거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천연가스에서는 주요 수출국에서 빠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중심 국가예요. 됐죠? 그다음 주요 수입 국가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래프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 국가는 아까 석유는 빅3였는데 얘는 빅2죠. 어느 나라가 빠졌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빠졌어요. 됐죠? 그다음 여기 카타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카타르. 참고로 카타르는 인구가 270만 명 정도예요. 우리나라 인천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무려 5% 정도가 나오니까 카타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이 나라 국민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줘요. 뭐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는데 뭐 또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니고요. 아무튼 카타르 좀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 소비 비중은 미국, 러시아, 특히 러시아도 꽤 높죠. 석유는 앞에 보면 알겠지만 3.3%였나? 최대한 아낀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러시아는 이제 천연가스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다 쓰고 이제 나머지 걸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유가 천연가스보다는 더 비싸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 러시아 이렇게 보면 되는데 미국은 20%를 생산해가지고 20.1%를 소비해요. 그러면 거의 수입하진 않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현재 셰일가스를 되게 많이 생산하고 있고 점점 늘려가는 중이라서 2017년에는 거의 같았으니까 아마도 2018년 자료를 보면 미국은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0.1% 금방 뒤집을 거 아니에요. 됐죠? 됐죠? 그다음 이제 순 수출량을 봤더니 러시아 1등.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생산하니까 러시아가 수출량 1등. 그런데 재밌게도 노르웨이, 카타르 있죠. 자, 우리가 카타르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고요. 자, 노르웨이는 이제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자,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바다를 북해라고 불러요. 북해라고 부르는데 이 북해 쪽에서 천연가스 그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발견이 돼서 영국이랑 이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거든요. 특히 노르웨이. 그래서 노르웨이가 사실 굉장히 고위도에 있어서 요만큼이 북위 60도였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위도에 있어서 춥고 뭐 경치는 좋지만 되게 힘든 나라였는데 수력 발전으로 자기 나라 에너지는 거의 다 충당하고요. 근처 바다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는 다 수출하고 그리고 노르웨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노르웨이를 요즘 많이 부러워해요. 운이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천연가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석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노르웨이는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르웨이는 이제 북유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살기는 좋은데 나라에서 규제하는 게 좀 많아요. 세금도 좀 많이 내고, 그 돈도 함부로 막 주진 않고. 그에 비해서 우리 카타르는 정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궁금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면서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뭐 유학 가고 싶으면 나라에서 돈도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카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괜히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프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자,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가스 조금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순수입량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자. 됐죠? 자, 다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편재성이 작은 석탄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오다 보니까 국제 이동이 적고 그 다음에 석탄 관련 국제기구는 없다. 하지만 석유, 오펙,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이제 지금 말하는 거지만 가스 수출국 포럼이라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 국제기구가 있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자,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
자, 90년하고 2017년이에요. 그 사이에 오펙이란다. OECD 국가랑 비OECD 국가랑 지금 두 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OECD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약자인데 적어줄까요? 협력기구의 약자인데 선진국이 모여있는 국제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1996년인가 OECD에 가입했고요. 현재 2020년 현재 36개 나라가 가입해 있어요. 잘 사는 나라들 가입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면 보통 선진국이라고 봐요. 물론 완전 선진국은 아니겠지만 그에 비해서 비OECD 국가는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걸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로 나누어서 두 시기 동안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OECD 국가, 선진국은 석유 조금 증가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죠. 대기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석탄은 줄어들었어요. 오염물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무리 값이 싸도 선진국들이 이용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OECD 국가, 개발도상국은 석유 당연히 엄청나게 늘었어요. 얘네들도 자동차 굴려야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당연히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석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2017년 현재 시점에서 봤더니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비교했더니 석유는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쓰고요. 천연가스도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석탄은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많이 쓰고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도 개발도상국이 더 많다. 됐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대륙별 생산하고 소비 비중 있죠. 자,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포인트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뭐 많진 않고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자,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석탄의 생산과 소비 변화,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로 구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석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어두운 부분이 아시아 오세아니아예요. 중국, 인도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든 소비든 아시아의 비중이 절대적이죠. 석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거 보고 일단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건 어느 특정 대륙이 뭐 절반을 넘어가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석탄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국, 인도 독보적으로 많다. 일단 이거부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륙들 지역들을 봤더니 이제 특히 석유랑 천연가스의 생산을 보면 구분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혹시 석유랑 천연가스랑 가나 이렇게 해서 대륙별로 자료가 제시가 되면 선생님 같으면 일단 서남아시아를 보겠어요. 자, 여기 아시아, 오세아니아하고 서남아시아하고는 당연히 구분하거든요. 여기서 워낙 석유,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남아시아는 석유 생산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생산은 이만큼이에요. 확실히 석유의 생산 비중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서남아시아 석유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생산량 비중이 많진 않지만 특히 라틴 아메리카 한번 봐보세요. 요만큼 정도니까 그래도 10%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천연가스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는 5%에 가까워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거랑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석유의 생산량 비중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 특히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 5%나 10%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랑 이거는 비중이 2배잖아요. 그렇죠? 20%하고 40%하고 5%하고 10%하고 비율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선생님 같으면 외워두겠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10% 정도면 석유고요. 5% 정도면 얘가 천연가스다. 이렇게까지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같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서남아시아 지역은 이렇게 봤더니 50% 정도고 얘가 지금 80% 정도, 85% 정도니까 석유는 35% 정도. 그 다음에 얘가 60% 정도고 80% 정도니까 얘는 20% 정도.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서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석유의 비중이 더 높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석유보다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은 대륙도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게 어디냐면요.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여기 유럽이에요.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 이유는 단순해요. 유럽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 셰일가스 때문에, 그다음에 캐나다도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은 천연가스의 비중이 석유보다 더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큰 차이는 뭐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를 봤더니 석유는 요만큼 20%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천연가스는 거의 30% 정도, 그 다음에 유럽을 봤더니 유럽은 석유는 얘가 얼마쯤 될까요? 한 20% 정도. 그런데 천연가스는 이렇게 봤더니 30% 정도죠. 그래서 대륙별로 특징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주자. 자,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와 서남아시아, 그다음 아프리카까지 묶어가지고 얘네들은 석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다.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누가 뭐래도 석탄의 비중이 독보적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됐죠? 자, 다시 얼핏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자원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를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계속 자료를 봐야 돼요. 얼마 안 걸려요. 금방 익숙해져요. 이 문제, 이 단원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원자력,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긴 정말 별거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자, 우리가 원자력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 분열 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고요. 원자력 발전을 말하는 거죠. 자, 원자력 발전의 최대 장점은 적은 양의 에너지원으로, 우라늄은 되게 조금만 있어도 핵 분열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효율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에 비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장점은 있는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장점은 있는데 방사능 누출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핵 분열이 끝난 다음에 그 우라늄 찌꺼기 그걸 폐기 처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다가 쓰고 난 그 연료봉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그냥 임시로 보관하는 중이에요.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도 못했고 방법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조만간 그 부분도 다 차가지고 어쨌든 해결해야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전혀 결정을 못한 상황이에요. 몇몇 나라에서는 땅속 깊숙한 곳에 묻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 보관에 들어갔는지는 한번 선생님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정말 어렵다. 됐죠? 혹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까 봐. 자,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방사능 폐기물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준이라 그래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썼던 뭐 이렇게 장갑이나 아니면 뭐 도구 같은 것들 그런 걸 보관하는 거지 고준위 폐기물인 연료봉이나 그런 거 보관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을 해야만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용할 수 있든. 그렇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문제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아무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원자력 발전소 분포는 지반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물이 많이 필요해서 냉각수가 풍부한 해안가 지역이 유리하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원자력 발전의 국가별 소비량 비중을 보면 미국이 전 세계 1등이에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양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2등,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5등, 원래는 6등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사고가 난 뒤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멈춰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5등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하면 원자력 발전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소비량 순서대로 보면 석유 1등, 2등 석탄, 3등 천연가스, 4등이 수력, 5등이 원자력. 우리나라만 4등이 원자력, 5등이 수력.
됐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전기만 따지는 거예요. 전기만. 모든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비율을 살펴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프랑스는 무려 73.1%가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진짜 원자력 발전 아니면 나라에 큰 이게 위기가 닥칠 정도로 원자력 중심이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나머지 것들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자, 신재생 에너지는 신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신생은 종전에 없던 에너지. 그리고 심지어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신생 에너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는 조금 달라요. 다시 우리가 재생 에너지는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종전 화석 에너지의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신생 에너지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됐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바이오 에너지, 옥수수를 이용해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옥수수를 가지고 돼지나 소를 먹이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그렇죠? 에너지 문제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종류에는 태양광, 태양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이렇게 5가지만 정의를 좀 하시면 돼요. 자, 특징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갈 가능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석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올라가는 중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비율을 정해놓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현재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하지만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아직은 경제성이 조금 떨어져서 돈만 생각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은 적합하진 않아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앞에서 했던 거니까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수력은 물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한 곳, 낙차가 큰 곳이 유리하죠. 그래서 브라질 아마존강이 있고요. 그다음 노르웨이 피오르 빙하, 그다음 아이슬란드 역시 피오르 빙하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고요. 플러스 중국 체크 좀 해두세요. 중국 양만 따지면 중국이 수력 발전 세계 1위다. 됐죠? 그다음 풍력은 지형 제약이 작아 일정하면서도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산지의 능선부나 고원 또는 해안 지역 등이 유리한데, 자,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바다에서 1년 내내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서부 유럽이 유리하다. 그리고 영국이나 덴마크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풍력 발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풍력 발전기는 얘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큰 소음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유럽 쪽에서는 바다에다가 많이 설치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다에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물 위에 이렇게 솟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소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태양광, 태양열은 사실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겠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나 에스파냐 등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많이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의외로 독일에서 많이 해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독일은 서해안해양성 기후고 1년 내내 흐린 날이 많은데 태양광 발전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여러분들 흐린 날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빛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는 못하지만 흐린 날은 빛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태양광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 그리고 독일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 그만두기로 한 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독일 태양광 발전 의외로 많이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지열 발전은 앞에서 세계 대지형 할 때 했었죠.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다음 아이슬란드.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더하기 아이슬란드 아라고만 적을게요. 그다음 하나 더
이탈리아, 우리 알프스 산맥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지열 발전 꽤 많이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래프니까 좀 빨리빨리 볼게요. 자, 수력은 중국 독보적인 1등, 그쵸? 그 다음에 캐나다도 과거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수력 발전 많이 하는데, 근데 얘는 뭐 수력 발전만 많이 한다기보다는 다른 게 특징이 좀 뚜렷해가지고 캐나다를 물어보진 않고요. 브라질 아마존강, 그 다음에 여기 노르웨이, 그쵸? 과거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던데. 그 다음에 풍력은 자, 여러분 중국이 1등이에요. 신재생에너지도 중국이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뭐 골고루 1등이기 때문에 중국을 물어보지 않고요. 미국도 물어보지 않아요. 자, 여기서 특징은 이제 영국,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덴마크. 나라는 작긴 하지만 풍력 발전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정도 좀 적어주세요. 풍력 발전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나라들. 자, 그 다음에 태양광은 중국, 미국 지우시고요. 뭐 일본도 지우시고요. 이탈리아, 에스파냐, 그 정도. 자, 여기 에스파냐 체크 좀 할게요. 우리 에스파냐는 지중해성 기후가 넓게 나타나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두 개만 보면 끝나겠네요. 자, 우리가 국가별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자,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죠. 미국은 옥수수를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데 나머지 거 다 더했더니 미국이랑 비슷하죠. 미국이 독보적이에요. 미국이 독보적이다.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 브라질, 물론 수력도 많이 하겠지만 수력의 1등은 중국이었고 2등이 캐나다, 3등이 브라질이었잖아요. 그런데 2등이 브라질인데 1등이 미국이다. 얘는 사탕수수를 이용하긴 하지만 주로 1등, 2등, 나머지 나라는 별로 없죠. 그럼 얘는 바이오 에너지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열은 앞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지금 그래프로 만든 거죠. 미국,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터키, 뉴질랜드, 멕시코,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전부 다 지각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후, 지형, 그다음 뭐 인구 같은 걸 바탕으로 특징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라면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생각할 거고요. 자,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문제 해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테니까 여유 있는 친구들은 문제 해설도 들어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